수학의 특성 중 추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은 많은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은 추상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상화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추상화의 과정, 다시 말해 개념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또는 인간이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수학학습을 지도함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수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수학의 특성은 크게 7가지인데요. 첫째는 추상성, 두 번째 형식성, 다음에 이상성, 일반성, 특수성, 계통성, 논리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상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성은 영어로는 abstraction입니다. 그래서 abstraction의 어원을 보시면은 뭔가를 extract에서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끄집어내다. 근데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추상성과 관련된 중요한 그 의미 있는 그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영국의 그 1920년대인가요? 20세기 초반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 버틀란드 러셀이란 말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닭 2마리와 사과 2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의미가 말이 있습니다. 닭 2마리와 사과 2마리를 이렇게 등가성으로 인식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게 수학의 추상성이라는 어떤 수학의 특성을 메타포 은유해주는 어떤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추상성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나요? 추상성? 추상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피카소가 떠오르네요. 제가 뭐 미술적인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피카소는 한 번씩 들어봤죠.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한참 보고 있어도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난해하다 그러나요? 근데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서 하나의 중요한 특징만을 추출해서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추상적이라 합니다. 또 추상성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려면 추상성이란 말과 반대되는 단어를 알면 되겠죠. 추상성과 반대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추상적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구체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이다. 그래서 구체와 추상은 양극단에 어떤 위치하는 어떤 사유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체적이다고 말할 때는 오감을 통해서 설시비촉이라는 오감을 통해서 만질 수 있고 가장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체적이라고 말하죠. 이에 반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어요. 추상적인 것. 여기에 휴대폰이 있습니다만은 휴대폰으로 만질 수 있죠.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구체적이죠.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대상인 휴대폰에 대해서 추상적인 휴대폰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추상적이라는 것은 선언적이라고 그러죠. 경험 이전에, 즉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좀 머릿속이란 말은 조금 모호하니까 어떤 인지과학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억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핸드폰은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보이시나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이 핸드폰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핸드폰, 그거 서로 같은 걸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수많은 돌멩이들이 있어요. 우리 그것들을 보고 돌멩이를 그냥 돌멩이라 부르죠. 우리가 눈으로 관찰해서 현재 보고 있는 돌멩이와 내 머릿속에 뇌에 저장된 돌멩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일단은 구체와 추상을 구별할 때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그 돌멩이는 구체적인 돌멩이고, 우리가 눈을 감고 돌멩이를 떠올렸을 때 그 돌멩이는 추상적인 돌멩이라는 거죠. 근데 한편 그 도로가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돌멩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돌멩이는 다 다르죠.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돌멩이 입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돌은 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뭐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뭐 황황함, 뭐 현무함,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그냥 돌멩이라 그러죠. 그냥 돌멩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왜 나는 다른데 내가 돌멩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유작용의 하나인 추상성 때문에 그러한 작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면 세상에 있는 각각의 돌멩이들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각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에 대해서 각각의 각각 다른 나무들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지어준다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겠죠. 물론 인간 뇌의 저장 용량은 한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죠. 그러한 대상들을 저장하는 기능, 단순한 기능 외에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추상화라는 사유작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지구상의 인류 중에서 이렇게 추상화를 할 수 있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추상화의 결과가 개념이고 그 개념은 곧 언어라는 거죠. 언어. 물론 뭐 개나 다른 동물들도 언어를 사용하죠. 뭐 꼴꼴 야옹 이 언어죠. 그렇죠? 근데 그 언어라는 것은 기쁨, 슬픔, 분노 이런 어떤 상징적인 지시적인 상징이죠. 물론 인간도 울 수 있어요. 근데 우는 것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바람, 개, 들, 고양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추상화의 결과물로서 이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 이게 모두 다 어떤 추상화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화에 대한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추상화의 일반적인 의미 외에 이제 수학 학습에서 또 수학 교과에서 또 수학에서 추상성의 뜻을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귀납적으로 어떤 추상화의 뜻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번 강의는 먼저 연역적으로 추상화의 뜻, 데피니션을 먼저 함께 알아본 후에 그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순서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추상화의 뜻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추상화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의 집합에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말이죠. 구체적인 대상의 집합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집합에서. 즉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뭐 볼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말합니다. 이질적인 속성, 이질적인 속성을 제거하고 동질적인 속성만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아까 모두에 제가 abstraction의 어원을 extract,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추상화란 어떤 여러 대상들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끄집어낼 건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의미가 와닿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구체적인 대상에서 이질적인 속성을 제거하고 동질적인 속성만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이 말을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대부분 추상화에 얻어진 개념이다. 우리 혹자는 수학을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죠. 구체적인 학문이 아니고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하죠. 또 어떤 학자는 학문을 크게 어떤 경험적인 학문과 이성적인 학문으로 구별을 합니다. 뭐 제가 영어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영어라는 것은 뭐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고 기억하고 그러면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또 생물도 그래서 어떤 오류를 공부한다. 오류를 직접 관찰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아가미가 어디 있는지 불해가 어디 있는지 직접 관찰을 통해서 어떤 오류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학문, 이것을 바로 경험적인 학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수학은 물론 수학도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경험 외에 특별한 사유작용이 필요한 학문인 거죠. 여러분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죠. 4. 2만 더하기 2만은 몇이에요? 네? 4만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물체 2만 개와 2만 개를 직접 더해본 적 있습니까? 더해본 적 있어요? 3천 곱하기 3은 몇이죠? 9천이죠. 어떤 바둑돌을 내서 어떤 물체를 여러분 9,000개 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구체적인 대상, 어떤 경험적인 생물이나 영어처럼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학습하지만 더 큰 어떤 수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떠나서 추상적인 수를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진다 측면에서 어떤 경험과학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경험과학과 우리가 이성과학 또 논리과학이라 수학을 논리과학을 하는데요. 이 구별짓는 하나의 특징이 바로 추상성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상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는 개념을 구성합니다. 구성. 그리고 이때 우리는 컨셉션이라고 그래요. 컨셉션.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컨셉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추상화의 결과, 추상화의 산물, 컨셉션, 개념화의 산물은 우리는 추상 또는 개념이고 그때는 컨셉트라고 하죠. 또는 abstract라고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추상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의 집합에서 이질적인 속성을 제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동질적인 속성만 끄집어낸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추상화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서 이질적인 특속성은 제거하고 공통적인 속성만 끄집어내는 사유작용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런 추상화를 통해서 어떤 수학적 개념 또는 일상생활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상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이 무엇이고 또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크게 어떤 3C로 그로 말할 수 있어요. 3C.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C는 categorization입니다. 범주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두 번째 C는 construction입니다. construction. 세 번째 C는 concept입니다. 물론 categorization, construction, concept 이 세 개를 위계적으로 봐서 순서적으로 봐서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또는 과정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개념을 구성할 때 핵심 요소는 첫 번째는 categorization, 두 번째는 construction, 세 번째는 concept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알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은 제가 EBS에서 방영한 문명과 수학이라는 어떤 그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명과 수학. 거기서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지금 요 사람의 직업이 지금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양을 치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 양을 치는 사람, 양치기를 합시다. 양치기. 안 적어도 되겠죠. 양치기. 그래서 양치기가 아침에 양떼를 몰고 이제 초원으로 나갑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기 달도 있고, 여기 달이죠. 달도 있고, 써볼게요. 달도 있고, 해도 있고,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양도 있고, 바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무도 있네요. 나무도 있어요. 나무. 바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왜냐면 우리 오감에서 시각이 80%를 차지하니까 우리가 구체적이다, 또 지각한다, 그럴 땐 주로 시각을 말하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대상들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대상이랍니다. 대상.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오브젝트라고 하죠. 오브젝트. 대상들입니다. 대상들. 객관적인 대상이죠. 누가 보더라도 나무고 구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런 대상들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분류 또는 범주화를 해보세요. 자,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냐면, 범주화라는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은 동일한 속성을 갖는 대상들끼리 집합으로 묶는 것, 다시 말해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자, 그럼 첫 번째 요것을 우리가 1번으로 갑시다. 1번. 자, 첫 번째는 여긴 대상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나요? 어떻게 분류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운데 바를 기준해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 그림 힌트가 있네요. 여기 있는 것은 구름, 바위, 해, 뭐지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무생물인 것, 생명이 없는 것. 여기는 나무, 사람, 양이니까 여기는 생명, 생물 이렇게 분류한 거죠. 그렇죠? 우리 분류할 수 있잖아요. 자, 위에 있는 것은 무생물인 것, 아래는 생물인 것
이렇게. 또는 죽어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다음 그 아래 거 보겠습니다. 이걸 2번으로 할게요. 2번. 자, 2번 그림은 어떻게 분류를 했나요? 한번 보세요. 구름, 해. 여기는 뭐 바위, 나무. 여기는 또 양, 사람. 뭘까요? 네, 제 생각에는 땅에 사는 것, 땅에 있는 것, 또는 하늘에 있는 것.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있나요? 뭐 저는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류 또는 범주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히 주의할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분류를 한 걸까요? 한번 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인 것끼리, 또는 두 개인 것, 이렇게 세 개인 것,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동일한 속성을 갖는 대상들끼리 묶는 것, 이걸 범주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주화를 보시면은 1번과 2번처럼 범주화하는 것과 3번과 같이 범주화하는 것은 여러분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고차원적이지 않습니까? 1번, 2번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관찰이죠. 뭐 생물, 물론 생물이랑 무생물 개념이 뭐 알아야겠지만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은 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분류하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어떤 특수한 인지작용을 거치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직관적으로 범주할 수 있는 결과물들인 거죠.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번 같은 경우 해, 달, 사람을 같은 것으로 묶고, 그렇죠? 구름, 나무를 또 같은 것으로 묶고, 바위와 양을 같은 것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을 때 어떤 속성을 근거로 묶은 거죠? 어떤 속성을 근거로? 그래요. 수, 값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묶은 거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일한 속성을 갖는 대상끼리 묶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이란 것은 결국은 세 번째 속성에서는 뭐예요? 수나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묶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보면 구름과 나무가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위와 양이 같을 수 있어요. 모양, 색깔, 어떤 관찰을 오감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은 아니죠. 어떻게 바위하고 양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게도 다를 것이고 모양도 다를 것이고 우리가 뭐 다른 것은 100가지도 말할 수 있죠. 즉 이질적인 속성은 다 버리고 수라는 공통적인 속성에 주목할 때만이 3번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 초반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빌어서 인간이 돌 2개와 사과 2개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수천 년이 걸렸다는 그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 이런 인간의 추상화의 능력에 대한 은유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죠? 이와 같이 3번이 어떤 추상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와 달과 사람은 같은 점이
딱 하나만 있어. 딱 하나라는 거지. 하나라는 것. 그 외에 99가지는 다 다르죠. 그렇죠? 하늘에 떠 있고 뭐 무생물이고 생물이고 무게 모양 색깔 뭐 끝도 없죠. 구름과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99가지의 다른 이질적인 속성은 다 버리고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이라는 공통적인 속성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3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추상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를 할 때 추상화의 첫 단계는 첫 번째 C, categorization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을 구성하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인지작용은 categorization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categorization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인간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construction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해와 달과 사람, 나무 2개, 나무 2개와 나무 2개가 뭐였죠? 나무 2개와 나무 2그루와 구름 2개, 바위 셋과 양 3마리를 같은 범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범주화된 대상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 그렇죠? 해, 그 다음에 달,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하나구나. 구름 둘, 구름과 나무에 대해서는 아, 둘이구나. 양 3마리, 양과 바위에 대해서는 아, 셋이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 말이죠, 컨스트럭션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꽤 조심스럽게 사용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성이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개인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성한다, 주관적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이라는 의미는 범주화된 대상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구성한다. 앞 예에서 들면은 구름과 나무에 대해서 둘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컨스트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 인지의 본질은 구성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앞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들판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생물인 것과 무생물인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또는 같은 개수끼리 범주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끼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인지는 기본적으로 구성적, 컨스트럭티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3번 범주화처럼 1개짜리씩 2개씩 3개씩 범주화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거기다가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하나인 것, 2개인 것, 3개인 것과 같은 언어로서 그 개념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범주화된 대상들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언어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어떤 개념의 세 가지 C, Categorization, Construction, Concept에 살펴봤고요. 그다음 추상화의 일반적인 의미, 여러 가지 대상들에서 이질적인 속성을 버리고 공통적인 요소만 추출한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추상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어서 다른 수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